네, 다음은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기습 공격했는데요. 이란도 곧바로 수백 발의 미사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뉴스 두 편 잇따라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 번쩍이는 섬광이 터지고 불기둥이 솟아납니다. 공습 사이렌 속에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이스라엘군 전투기 200여 대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나탄즈 핵시설 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330기 이상의 미사일을 주요 시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눈 사상 최대 규모 공격입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정확한 표적 공격에 이란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숨졌고 핵과학자도 최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타격 1단계를 완료했다면서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를 찔린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혹한 응징을 공언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با این جنایت برای خود سرنوشت تلخ و دردناکی تدارک دید و آن را قطعاً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란은 피습 수시간 만에 드론 100여 대를 날려보내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 공격을 미국도 알고 있었다며 미국 역시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텔라비브 하늘에 섬광이 번쩍입니다. 이어진 거대한 폭발음. 밤새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도심 상공에서 폭발이 잇따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겁니다. 4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습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이 일부 뚫리면서 도심 고층 건물 등이 파괴됐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ما به اونها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از این جنایت بزرگی که انجام دادن خودشون رو سالم خلاص کنن.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포함해 수십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국제공항도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이란발 탄도미사일 요격 지원에 주요 구축함의 전방 이동을 지시하며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습니다. The objective of Israel's military operation is to remove this threat, both the nuclear threat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Israel.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을 공격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재보복을 경고했고 이란은 상징적인 잠카란 모스크에 복수와 전쟁 선포를 뜻하는 붉은 깃발을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참 중동 정세가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살벌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있었는데 왜 이란을 공격을 한 건가요? 그 이스라엘은 이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있죠. 예. 이스라엘의 어떤 모사드의 정보 판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도부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했을 때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기가 임박했다. 예.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임박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이 판단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사정에 이르게 된 데는 또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의논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런 공격에 대한 준비를. 그럼 트럼프로서는 우리가 그 이란 하메니 정부에다가 이렇게 종용을 했죠. 핵 포기해라. 그 종용에 대해서 이란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미국 믿고 있다가는 이란이 핵 실험하고 핵 포기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동 국가가 핵무기 갖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김재혁 아나운서님 몇 년도 81년도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81년도에 이미 봤어요. 뭐냐면 이란이 아니고 그 당시 이라크가 오시라크 지역의 원자로 시설을 통해서 핵무기를 또 개발이 임박했어요. 그때 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어요. 오시라크 공습 이렇게 나오죠. 오시라크 공습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처음이 아니고 이미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도 81년 굉장히 먼 세월이죠. 그렇게 거의 45년 전에도 이렇게 공습을 해서 중동 국가 핵 갖는 것을 군사적으로서 무력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 똑같은 판단, 똑같은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견제가 결국에는 이런 전쟁까지도 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란하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핵과 정말 인접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파악한 바로는 핵탄두 10개 정도까지는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발사할지는 뭐 예상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의 핵무기의 어떤 역량, 잠재 역량, 핵무기 보유 이거 판단할 때 핵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그 플루토늄의 그 웨폰 그레이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함량을 가지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거든요. 예.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양을 추정해 봤을 때 1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핵실험을 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는데 사실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을 가진 국가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실험했다는 걸 발표하지도 않고 핵실험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럼 뭐 실험을 안 해도 보수적인 기법 속에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국제 또 원자력 전문가, 핵 문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란이 이미 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국가 생존에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봤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거듭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 안보의 잠재적 현재적 위협을 리무브한다, 제거한다.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협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호메이니는 나와서 자꾸 시오니즘 정권의 종말을 구하겠다. 예.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지도자들은 이게 완전히 이게 이 핵무기에 대한 어떤 위협이 오면은 어쨌든 사전 예방 이걸 우리가 예방 국방이랍니다. 예방 국방, 예방 안보 이런 차원에서 잠재 역량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제 두 지도자의 뭐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란 자체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세력,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반이스라엘 연합 세력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연합 세력이 움직임을 가져간다. 사실상 전면전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 이전 단계의 어떤 그 군사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지금 방공 시스템 이런 거 봐서 이런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무장 단체들이 뭐 이란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고 예. 또 이란이 갖고 있는 대외 관계가 중동 국가의 어떤 협력을 잘 유지한 관계가 아니고 이라크하고 전쟁도 치렀잖아요. 그렇죠. 이라크하고 전쟁도 치고 사우디하고도 조금 관계가 그렇고 다른 중동 국가와 이란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중동 전체하고 이스라엘 또 미국 이렇게 우리 국제사회 걱정하는 어떤 전면전에 가기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그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게 1,500km예요. 예. 지상전을 벌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상전은 사실 뭐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미사일을 주고받고 공중전을 하겠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전면적인
이 중동과 이스라엘,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나라의 뭐 거리를 또 고려했을 때 또 이란의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전쟁이 뭐 전 세계 어디서 발생을 하든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 미국의 움직임이잖아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G7 회의 도중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80분간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 지금까진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젠 미군을 동원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회의 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는데 논의 내용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30여 대의 공중급유기를 중동으로 보낸 데 이어 F-16 등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해서도 무조건 항복하라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쉬운 목표물이라며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하메네이는 연설을 통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거라 경고하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놓곤 미국 내 찬반이 엇갈립니다. 중동 안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대규모 중동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뭐 중동에서의 전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참 궁금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좀 곤혹스럽죠. 예. 그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조속하게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겠다 했고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데 그 노력이 하메니 급으로 중단되었죠. 중단되었는데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은 미국 믿고 못 있겠다. 그래서 먼저 공습을 했어요. 또 어제 밤에는 또 여러 가지 핵 시설들을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밤사이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 직접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작전 계획에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승인했는데 그럼 실행할 때 또 다른 차원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심은 유보하고 한 2주간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가 또 선거 공약에 자신의 국가를 어떻게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의 공약에 보면은 그 국제사회 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개입을 선택적으로 하겠다. 개입을 절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개입을 지금 해야 되는 개입의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많은 전략가들이 트럼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있어서 트럼프로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하는 문제. 그러나 지금은 작전 계획을 승인하고 개입을 해서 끝을 내야 되겠다는 단계인데 이 겁을 준 것 같아요. 아마 2주 안에 막 하메니가 조금 체면 손상당하도 조금 종전을 하고 이스라엘도 이 수준에서 하면서 해서 외교 역량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하메인이나 네탄야후의 어떤 여러 가지 포지션과 정치적인 여러 입지로 봐서는 미국의 트럼프의 그 종용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든요. 트럼프로서는 참 진퇴양난의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선거 전략과는 좀 달라진 상황을 몸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좀 겪게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을 하셨는데 적극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 해야 하는 상황을 빠져들고 있는 거죠. 뭐 아직 실행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란에는 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직접 실행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국내 정치적 있고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할 때 작전을 실행할 필요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많이 파괴해놨는데 미국에서 완전 파괴한다 해서 그 뭐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군사적 의미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직접 실행하기에는 좀 신중하지 않겠나? 트럼프가 신중하지 않겠느냐? 지금 워딩을 보면은
막 종말을 원한다, 종말을 원한다, 이렇게 끝을 원한다 이야기하는데 예. 계획 승인해놨어. 내 말 안 듣는 이렇게 조금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메니가 겁 안 먹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이제 이란의 핵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공격을 한다면 이 무기를 쓸 가능성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인지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거대한 미사일 2발을 투하합니다. 이 미사일은 지표면에서 터지지 않고 땅을 뚫고 들어가 지하 더 깊은 곳에서 폭발합니다. GBU-57, 이른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길이 6.2m, 무게 13.6톤, 탄두 중량만 2.4톤에 이릅니다. GPS 유도 장치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특수광 소재로 만들어져 단 한 발로 지하 60m 깊이에 있는 벙커나 핵시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 지하 80m 깊이에 지어져 있는데 미군이 이 벙커버스터를 여러 발 정밀하게 떨어뜨릴 경우 파괴가 가능합니다. It would be multiple strikes kind of barreling down into that target set over time, kind of drilling down towards the target.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 벙커버스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낙 무거운 미사일이라 B-2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한데 미군은 언제든 B-2 폭격기가 출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The big B-2 strategic bombers would probably stage out of a small island in the Indian Ocean, Diego Garcia. Those are the ones that carry the big bunker busting bomb. 미군이 실제로 초강력 벙커버스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KBS 뉴스 박석훈입니다. 예,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뭐 심각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이제 지상에 대한 표적물은 이미 이스라엘이 파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도 바보가 아닌데 지상에다가 중요한 핵시설을 다 갖추어 놓지는 않았고 지하에 넣어놨다는 거죠. 예.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벙커버스터라는 포탄이 필요한 거예요. 벙커버스터를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군사적 표적들은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이라는 게 마찰하면 터지잖아요. 예. 터지는데 이 벙커버스터는 표적을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 두는 거예요. 지하 깊숙이 두는 거기 때문에 마찰해서 뚫고 포탄이 내려갈 동안에 폭발하지 않아야 돼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벙커버스터는 지하 시설을 포탄이 한 60m, 100m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도달해서 목표물을 폭파하는 그런 포탄인데 미국이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어요. 국민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도 현무포라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하고 어느 일부는 성공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의 시설 표적물을 잡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를 써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개입한다면은 지상 표적물은 이미 파괴됐으니까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략 전문가가 어느 기지에 출발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지하 시설에 안전하게 있는 이란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지하 핵시설이 공포에 쌓이겠죠. 그렇죠. 벙커버스터가 오면 다 파괴될지도 모르니까 이건 굉장히 최후의 약간 그 이란에게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SC라 그러는데 전략적 메시지, 전략적 메시지를 보냈다. 너 이렇게 하면 지하시설 지하에 숨어 있는 거지 어디 숨어 있는지 알겠다. 내가 파괴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뭐 이란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9천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 이야기를 어제 크루즈라는 상원의원이 하니까 동료 의원들이 기자들이 이란의 인구가 얼마인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대답을 못했어요. 크루즈 의원이 이란이 이스라엘은 1,000만 정도 되는 국가지만 이란은 8,900만 이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벙커버스터 가지고 미국이 했을 때는 미국이 엄청난 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트럼프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놓는 건 전부 전략적으로 메시지예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간다. 종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실제 실행까지 조금
또 한다는 게 고민이 아니겠어요. 뭐 지금까지 상황은 좀 협상의 과정 정도로 이해를 협상을 하면, 쉽게 끌고 가기 위한 카드로 봅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그렇죠. 미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런 군사적인 역량이나 집중도를 중동으로 옮겨갔을 때 그 틈을 타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자면요.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지금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공습하고 완전 파기를 미국이 고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은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트럼프가 결심하면은 저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면 오시라크 사건 때문에 장기 충격을 받아 있을 텐데 81년부터 지금 중동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 보면은 미국과 북한 관계의 미래였던 여러 가지 협상과 관계에서 북한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자. 핵의 잔재 역량을 갖고 가자.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요. 예. 이란이 핵 가지려니까 저렇게 미국이 모든 군사 수단을 갖고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핵 가지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체 핵 무장론, 핵을 갖자는 주장들이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정당성을 좀 잃게 되는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상황인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좋은 점이죠. 예. 그러나 우리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자체 우리가 자강모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만 북한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자면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두 전쟁에서의 좀 서로의 영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가 의지도 봐야 되지만 게임 체인저도 무기를 봐야 돼요. 무기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전투기와 또 무기들은 대개 미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비슷하겠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요인들, 이란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데 사용된 드론, 파이어플라이 드론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소형의 드론에 150g의 포탄을 넣어갖고 표적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데 이스라엘 요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중에 미사일은 대개가 북한제하고 비슷해요. 소련 스커드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장기간 연구를 해본 따르면 이란하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란의 무기체계가 지금 뭐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좀 약간의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목적은 단 하나죠. 지금 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 경제력을 좀 원조를 받는 건데 크루츠크 지역에 복구 지역에 공병 보낸다고 발표됐는데 이거는 뭐 전투적 군사적 의미보다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러 나섰구나. 군을 크루츠크 러시아에 보내 돈벌이 나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양측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에서 북한이 도와준 이란 무기가 조금 기능면에서 좀 약해요. 예. 그러면서 북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주한 호주 대사가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호주도 상당히 우리의 큰 우방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강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 대사님을 몇 번 만났었는데 대사님은 저보다도 한국의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대사님인데 6.25 전쟁 이후에 진행되온 한국과 호주 관계를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한국과 호주가 어떻게 윈윈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내가 저 혼자 듣기 아까워서 대사님 그 말씀을 우리 와서 특강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 올해 외교관님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결심을 해서 특강을 오늘 오후 하죠. 오늘 오후 하는데 이 특강 내용은 또 KBSN에서 잘
잘 편집해서 네.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겁니다. 근데 오후에 다른 일정 있으면 한번 들으러 와보세요. 제가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호주. 정말 멋진 대사입니다. 네, 한번 시간 되면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